운명의 인간 김규나 소설가 야마사키 도요코. 마이너스 피고인은 미키와 정을 통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비밀 문서를 유출시켜 기사 취재에 이용하려 했으며 호텔로 유인하여 통정한 뒤 취재하는데 꼭 필요하다며 집요하게 요구했고, 이렇게 저질스럽고 외설스러운 기소장이 어디 있을까. 정부의 기밀 유지와 언론의 자유의 대결이었던 사건이 음란 소설에나 나올 법한 묘사로 남녀 사이의 외설 문제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 권력자의 노여움을 사면 이렇게까지 당하게 되는 것인가? 등골이 얼어붙을 것만 같은 보복이었다. 마이너스 야마사키 도요코 운명의 인간 중에서 1972년 일본과 미국은 오키나와 반환 협정을 맺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통치령이었던 섬의 영유권을 일본이 되찾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일본 자국민에게 밝히기 곤란한 정부 간 미락이 있었는데, 미국이 내야 하는 복구 비용 400만 달러를 일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었다. 당시 마이니치 신문기자였던 니시야마 다키치가 이 사실을 캐치미락 문서 복사본을 손에 넣게 되었고, 이것이 국회에서 공개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다. 이 사건을 소설화한 것이 야마사키 도요코의 운명의 인간이다. 소설 속 유미나리는 잘나가는 기자였고 문서를 제공한 미키는 외무부 비서였는데, 두 사람 다 가정이 있었지만 짧은 남녀관계를 맺고 있었다. 외도 중 특종을 얻게 된 것인지 특종을 얻기 위한 낚시였는지 그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었지만, 세상은 국가 간 미락 문제는 저리 가라.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미 정리된 분류 문제에만 혈안이 된다. 본인은 아니었지만 세상이 두 쪽 나도 지켜주었어야 할 취재원의 정체를 폭로, 고통받게 한다며 미키 측 공세까지 더해져 유미나리는 도덕성, 윤리성에 커다란 상처를 입는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구속과 압수수색 거듭된 재판으로 심신은 무너져간다. 그나마 1심은 판사의 공정한 법 해석으로 무죄 판결을 받지만 감춰야만 할 비밀이 드러나 체면을 구겨 붕괴한 데다 반드시 사실을 파묻어야만 했던 권력 수뇌부들, 그들과 연결된 경찰, 검사, 판사들이 다시 판을 짠 결과 검찰 측 항소에서는 유죄 마이너스 국가공무원법 위반 비밀 누설 사주죄, 대법원에서는 상고가 기각된다. 소설 속 유미나리는 검찰에 끌려가 졸지에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국가 권력이란 이토록 무서운 것이었나, 개인의 존엄성을 이렇게까지 말살할 수 있는 것인가, 처음으로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 남녀 상간 구설만 요란했을 뿐 내 것을 내 돈 주고 사오는 꼴이 되어버린 오키나와 미락의 진실은 흐지부지 파묻히고 유미나리만 기자 윤리,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가정과 직장과 명예를 잃고 세상의 모진 질타를 받아 자살까지 생각하는 인생 막장에 이른다. 우리와는 무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읽다가 문득문득 소설 속 주인공이 느끼는 권력에 대한 공포와 분노와 절망과 무기력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기 탄핵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대통령 자리에 앉은 사람도 저렇게 거짓을 뒤집어 씌워 끌어내리는데 보통 사람은? 우리는? 나는? 그리고 지금 정치와 검경과 법과 언론에 의해 우리들 이미 감금되었다. 모일 수 없으니 결혼도 돌잔치도 눈치 보며 해야 한다. 집회도 못하고 지인들끼리 어울려 나라놈 욕도 못한다. 식당 갈 때 차집 갈 때 일일이 나라에 보고해야 하고 길을 걸을 때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권력이란 원초적으로 보면 아무런 방해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남의 것을 얼마나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눈에 보이는 진실조차 얼마나 뻔뻔하게 파묻을 수 있는가를 실현하는 힘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토록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가지려 한다. 오키나와 미락 사건의 핵심이 두 남녀의 간통이 아닌데도 국가 간 외교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끌어내려 거짓을 덮을 수 있었던 것은 국가 권력과 그에 협력한 경찰과 법조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류 언론은 취재의 자유를 위해 싸웠으나 삼류 독자를 겨냥한 저질 언론들의 춤판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그렇게 권력에 계획된 재판과 세간의 추문으로 개인이 무너져가는 와중에 실제 그 협정을 이끈 일본 총리는 197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미일간 미락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공식 증명된 건 사건이 벌어진 지 37년 만이었다. 40대 초반에 모든 걸 잃어버렸던 니시야마의 나이 78세. 지금 우리나라에 드러나지 않은 미락은 얼마나 많을까? 4조 4천억 원을 들여 북한 9개 공항을 보수 건설한다는 뉴스는 일간지 한 곳의 특종으로만 그쳤다. 법은 김일성 회고록을 마음껏 읽어도 좋다고 허락, 앞으로는 법의 비호 아래 북한 출판물들이 쏟아질 빌미를 주었는데도 이 또한 이슈가 되지 못한다. 진실을 파헤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할 언론들은 정부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토시만 바꿔가며 베꼈을 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차이마이나 콩사탕 비루스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사람들 숫자만 바보처럼 세고 앉아있다. 경찰도 방구석 코난이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그들이 찾아내려는 증거들을 부정하는 데만 바쁘다. 나 모르게 숨어서 열일하고 계시면 쏘리. 그렇게 권력 아래 일사불란 누구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 저들은 그들만의 목표를 차곡차곡 이루어가며 대한민국을 소멸시키고 있다. 권력이란 무서운 것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가지려 하는 이유를 알 것도 같다. 그에 비해 진실은 언젠간 밝혀지지만 참 오래도 걸린다. 야마사키 도요코의 소설 운명의 인간은
일본에서 2012년 드라마로도 방영되었다. 다큐멘터리 같은 덤덤한 소설보다 막장 요소를 좀 더 집어넣어서 미키의 심리가 좀 더 복잡하게 묘사된다. 운명의 인간 그 이후의 종수. 천신만고 끝에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을 받은 유미나리 료타는 절망감에 빠져든다. 혈혈단 신으로 가방 하나를 들고 오키나와로 향한다. 그는 절벽 끝에서 죽음을 선택한다. 나무 통가리가 쓰러지듯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이러한 모습을 공교롭게도 처음부터 지켜보던 한 오키나와 처자가 있었다. 어린 시절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아픔을 가진 그녀는 우연히 절망에 빠져 나락으로 떨어지려던 유미나리를 보며 동병상련을 느끼고 그를 구해야겠다는 필사적인 심정으로 물속으로 뛰어든다. 그렇게 해서 유미나리의 오키나와 생활은 새롭게 시작된다. 5년여가 지나고 낚시도 하고 여러가지 자비들을 하며 지내던 유미나리는 오키나와에 살면서 오키나와의 실상을 듣게 된다. 미군의 폭격을 피해 동굴로 피신한 140여 명의 주민 가운데 80여 명이 집단 자살을 하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되기도 한다. 아직도 여전히 미군 기지가 있어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오키나와 경제의 대부분을 기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군에 의한 여러가지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오키나와의 실상을 알리려 했던 기자는 오키나와의 아픔과 고통 등 그들의 실상을 파헤쳐 신문에 기고하게 된다.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피아노 선생을 하던 아내는 굳건하게 가정과 가족을 지켜나간다. 유미나리가 이혼 관계 서류를 주었고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하였음에도 그녀는 홀로 지내게 된다. 미키라는 외무성 사무관은 신분을 속이고 이곳저곳 직업전선을 전전하지만 집요한 기자들의 추적에 의해 과거의 전력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보따리를 싸는 일이 비일비재해진다. 요미우리 신문기자와 만나 유미나리에 대한 감상을 전하기도 하고 그에게 빠졌었던 내력을 들려주기도 하며 그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큰아이는 보스턴으로 유학을 간다. 유미나리는 마을 주민들과 동화되어가며 오키나와의 실상을 알리는 데 진력한다. 그는 부인에게 자신의 소재와 실상을 알리는 편지를 띄우게 되고 자신을 염두에 두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권유한다. 오랫동안의 고심을 거친 후 부인은 오키나와를 찾는다. 공항에서 고향집으로 떠나는 미키와 부인은 상봉하며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며 지나가게 된다. 오키나와에 온 부인은 그동안 유미나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듣게 된다. 유미나리는 누워있는 상태로 부인을 맞이하게 된다. 유미나리의 사정을 알게 된 한 대학 교수는 그 내막을 밝히려는 결의를 다진 채 미국의 대학으로 간다. 그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미국 외교문서에서 미락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쾌거를 거두게 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미국의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관례에 따라 그것이 공표되게 된 것이었다. 노벨상을 받았던 수상도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 서거하게 된다. 또한 마이니치 신문사 역시 공경에 처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된다. 오키나와의 협약 당시에 미주국장이 사죄하는 발언을 하게 되기도 한다. 미락의 존재는 분명했었고 그 증거가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인하게 되는 외무성에 대하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미키는 남편으로부터 집을 처분한 돈의 일부를 받게 되고 부모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떠나게 된다. 유리공예가 처자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처지와 같은 치욕을 겪은 어린 소녀를 위하여 멋진 공예 작품을 선물하게 되기도 한다. 대단원의 종지부는 유미나리 부부가 제외해서 얘기를 나누는 상황에서 미국에서의 정보 공개로 인한 미락 사실이 만 천하에 공개되는 것을 특종으로 한 신문기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난다. 유미나리는 동경으로 돌아가자는 부인의 말에 아직은 그렇게 돌아갈 때가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다.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한 남자의 집념이 세상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기도 했지만 자신도 만신창이가 되고 처절하게 고통을 떠안게 된다. 결코 진실은 감춰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것에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 그리고 아픔이 응어리 지워지게 된다. 진실은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이의 절박함도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잘못된 수단과 방법 그리고 절차의 의함으로 인해 빛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화되었고 오키나와 반환 40주년을 맞아 드라마화되었던 운명의 인간은 여러가지 씁쓸한 여운을 남긴 채 끝나고 말았다. 10부작의 마지막은 1시간여 동안 방영되었고 진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었다. 주인공 역을 맡았던 모타키 마사히로는 언덕 위의 구름에서도 주인공이었고 수요일의 정사라는 드라마에서도 주연을 했었다. 운명의 인간에서 유미나리 기자가 원하고 희망했던 바는 오키나와 반환 협약에 숨겨진 이면 400만 불의 원상회복, 복구비용 문제에 관하여 미락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반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입장에서 그에 따른 원상회복, 복구비용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 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고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치닫게 되는 점을 우려해 미락 형태로 합의해 놓은 문건이 있었다. 이를 유출하여 특종을 치게 된 기자는 일약 유명인사가 되고 언론의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극구 미락의 존재를 부인하는 외무성과의 한판 대결은 결국 외무성의 판정승으로 결론 지어진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 미락의 형태는 미국에서의 공개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당시 미주국장이었던 이의 사제 기자회견을 통해 그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이후의 얘기들은 사족에 불과할 것이다. 기자가 원했던 것은 오키나와의 반환에 따른 진실이었고 진정으로 국민이 원했던 바를 알리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파렴치함을 보여준다. 언제나 모든 권력의 행위가 용납되고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권력과 언론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고 종결 지어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분명하게 진실을 보도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지만 그것에는 적법한 절차와 수단에 의할 때에만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자와 여직원이 은밀한 정을 통한 관계였었다는 것이 폭로되는 순간 사건의 진실은 호도되고 여론은 급격히 권력 편으로 선회하게 된다. 이 운명의 인간을 통해 느껴볼 수 있었던 부분은 언제나 목적의 정도가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목적을 달성해야 하고 그 목적 또한 제대로 된 고귀한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과연 어느 만큼의 진정성이 담보되었느냐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로 판명될 것이다. 얼마 전 선거가 끝났다. 파란이 이뤘다고도 하고 국민의 절묘한 선택과 결정에 모두 준엄한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다. 언제나 적정한 방법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는 수단에 의해 고귀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삶을 제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정법과 정도가 아닐까 한다.